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후보 명단이 점점 더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축구를 대표하는 레전드 차비 에르난데스도 한국 대표팀과 연결되고 있는데요. 이 보도는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의 유력 종합신문에서 독점 정보로 보도했습니다. 차비 감독이 올 시즌을 끝으로 바르셀로나와의 계약을 조기에 종료할 것이다라고 이미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스페인 현지 보도의 원문을 살펴보고 차비 감독과 한국 축구가 연결된 배경, 그리고 차비 감독의 전술적인 특징까지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위리겐 클린스만 감독 경질 후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을 준비할 정식 감독을 대한축구협회가 5월에 발표할 것이다라고 알린 바가 있는데요. 이후에 수많은 외국인 감독들이 지원서를 보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프랑스 출신의 에르베 르나르 전 모로코, 전 사우디, 현 프랑스 여자 대표팀 감독이 1순위로 알려져 있는데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수석 코치로 활동하면서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맨시티에서 일했고 또 감독으로 갈라타사라이를 이끌었던 스페인 출신의 도메넥 토렌트 감독도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발렌시아의 레전드 출신인 피치 전 바레인 감독 역시 한국 대표팀 감독직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데, 이렇듯 스페인 출신 감독들이 유독 많이 연결되고 있어요. 스페인 축구 같은 경우에는 대한축구협회가 오래전부터 스페인 축구협회와 교류를 해온 측면의 이유도 있지만, 스페인 축구의 전술이 어떻게 보면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특징적으로도 한국 선수들의 특성을 발전시키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합하다라는 평가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2018 러시아 월드컵 당시에는 신태용 감독 체제에서 해외 축구에 대한 전문성과 전술적인 디테일을 가미하기 위해서 비센테 델 보스케 감독과 함께했던 스페인 대표팀의 전임 코치진 토니 그란데 코치와 하비 미냐노 피지컬 코치 등이 함께했던 인연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스페인 축구계의 네트워크가 한국 축구와 연결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 대표팀과 연결된 스페인 감독 대열에 차비 에르난데스 현 바르셀로나 감독이 등장한 것은 정말로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유럽 시간으로는 4월 24일,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알려진 최신 소식인데요.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 신문 일간지인 아라 같은 경우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주요 소식을 전하고 있는 공신력 높은 정론지입니다. 이 신문에서 차비 감독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 보도한 기사에 한국 대표팀 감독이 최초로 언급된 것인데요. 즉, 이 신문에서 보도됐다는 것이 믿을 수 있는 정보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기사의 원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차비 에르난데스에게 관심이 있는 팀들이라는 내용인데요. 바르셀로나의 벤치에서 차비 에르난데스의 미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바르셀로나 감독 차비의 측근들은 그의 미래에 대한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7일 비아레알과의 경기에서 3대5로 패배한 이후 바르셀로나의 운명의 밤을 보낸 이후에 차비 감독은 경기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올 시즌이 끝나면 벤치에서 작별 인사를 하겠다라고 발표했는데요. 거의 3개월여의 시간이 지난 지금 차비는 다시 바르셀로나 감독직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물론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파리 생제르맹에 패했고, 지난 주말에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엘 클라시코에서 패배하면서 다시금 차비 감독에 대한 여론에 안 좋은 부분들이 생긴 것은 맞지만, 라커룸 내에서, 선수단 내에서는 두 경기 모두 판정적인 불공정한 문제로 인해 탈락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팀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젊은 선수들이 차비 감독의 지금 수준이 좋고 또 무엇보다 훌륭한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 팀의 부활에 확신을 갖고 있다, 즉 선수단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차비 감독의 유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022-2023 시즌 스페인 라리가 우승, 슈페르코파 우승과 함께 또한 수많은 바르셀로나의 유소년 선수들을 1군 팀에 자리 잡게 했던 것도 차비 감독이 된 이후에 항상 원했던 바르셀로나 감독직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원동력이라고 꼽히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구단 간 협상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차비 감독과 조안 라포르타 회장, 그리고 라포르타 회장의 측근으로 스포츠 담당 부회장이자 절친한 친구인 라파 유스테가 차비 감독과 직접 이제 미팅을 통해서 향후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고요. 또 클럽에서 직책은 없지만 이 회장의 큰 영향력을 가진 그림자 권력으로 알려진 알레한드로 에치바레와의 회의를 통해서 차비 유임 여부, 새로운 감독을 선임할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사실 에체바리아는 라포르타 회장이 지난 2021년 10월 달에 로날드 쿠만 감독을 해고하기로 결정했을 때 차비 감독 선임을 지지했던 주요 인물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차비 감독의 유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하나의 문제는 현재 벤치에 설득력 있는 대안이 없다, 차기 바르셀로나 감독으로 선임할 만한 유력한, 조금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라는 거예요. 현재 유력한 후보는 바르셀로나 2군 팀의 감독이자
라포르타 회장 및 현재 스포츠 디렉터인 데쿠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바르셀로나의 전 선수, 멕시코 출신의 라파 마르케스이고요. 또 현재 실직 상태인 독일 대표팀 감독 출신 한지 플릭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지 플릭은 이미 스페인어도 배우고 있고 큰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찌됐거나 라포르타 회장은 차비가 팀을 강화할 수 있는 기동력 그리고 스포츠 프로젝트에 얼마나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를 직접 알고 싶어하며 차비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하는데요. 즉 차비 감독이 스스로 여전히 물러나겠다는 생각이라면 다음 스텝으로 바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다만 차비 감독은 올 시즌을 치르면서 최악의 순간에 일부 스태프 및 구단 고위층의 지지를 받지 못했고 코치진과도 엇갈리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상처를 입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스포츠위원회와 일부 이사들은 차비 감독이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또한 엇갈린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요. 내부적으로는 차비 감독을 경질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 시즌 선수단 구성과 관련해서 여름에 정식적으로 정상적으로 계약할 수 있는 재정적인 문제까지도 함께 이번 회의에 논의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아라가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라리가가 재정 상황을 개선하려고 하는 바르셀로나의 노력을 호의적으로 보고 있지만 여전히 예산 절감과 임금 조정 등이 필요하다. 즉 다음 시즌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차비 감독이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차비 감독의 고민을 가중한다는 얘기죠. 차비의 가장 직접적인 가까운 측근이 아라와의 인터뷰를 통해 얘기한 것은 차비 감독이 잔류를 위해서 특별한 재정적인 조건을 내걸지는 않을 것이지만 다른 감독들과 마찬가지로 팀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팀을 갱신하고 개선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바꿀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즉 다음 시즌에도 내가 뭔가 힘을 내고 성적을 개선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만 남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미 지난 1월 달에 차비 감독이 바르셀로나를 떠나겠다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차비 감독에게 관심을 보이고 움직이고 있는 팀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라의 보도에 따르면 또 다른 차비 관련 소식통이 아직 결정된 게 없다. 그러나 차비는 바르셀로나에 남거나 안식년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남겼다는 점에 있어서 다른 팀으로 갈 가능성, 그런 생각은 없다라는 생각이라고 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이 온다면 또 제안이 온다면 얘기를 들어보지 않을 이유는 없겠죠. 차비 감독은 6월 30일이 되면 일단 바르셀로나 감독직에서 떠나겠다라고 발표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 바르셀로나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스포츠 신문 스포르트의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의 명문 클럽 아약스가 차비에게 접근했고 그리고 또 다른 유럽의 명문 클럽들이 접근을 해오고 있고 향후 거취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를 묻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파리 생제르맹과의 챔피언스리그 8강전에서 탈락하기 이전부터 있었다고 하는데요. 현재 구단 상황이 좋지 않은 팀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현재 프리미어리그 7위에 올라 있고 최근 몇 시즌 동안의 부진을 결국 개선하지 못했던 네덜란드 출신의 에릭 텐하흐 감독을 내보내면서 차비 감독을 선임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5위까지 떨어졌고 비록 챔피언스리그 4강에 오르면서 테르지치 감독의 경지를 잠깐 보류했지만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도 차비 감독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한 지난 주말에 인터밀란과의 밀라노 더비에서 패배하면서 현재 인터밀란에게 승점 17점 차까지 벌어지면서 우승을 내준 스테파노 피올리 감독 역시 AC밀란이 경질하려고 하고 있고 그 후임으로 차비 감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약스, 밀란, 맨유, 도르트문트까지 챔피언스리그를 노리는 또한 챔피언스리그의 우승 경험이 있는 팀들이 차비 감독을 노리고 있는데 차비 감독은 일단 바르셀로나를 떠난다면 다른 팀을 맡기 전에 조금 쉬시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라가 확인한 또 다른 정보에 따르면 유럽 클럽 등을 넘어 한국 대표팀도 차비 에르난데스의 미래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는데요. 아라는 지난 2월 중순 대한축구협회가 위리겐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을 한 이후에 차비 감독도 후보군에 올려놓고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전한 것입니다. 차비 감독의 측근은 차비가 스페인 내에서는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축구계 전체, 세계적으로는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티에리 앙리 같은 축구 아이콘들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들어보면 알 수 있다. 다만 차비 감독이 이런 스페인 내에서의 상처 입은 기억에도 바르셀로나에 남는 옵션이 아니라면 안식년을 갖게 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기사 내용을 보시면 바르셀로나와 계약을 조기 해지하는 상황이 철회되는 게 아니라면 일단 차비 감독은 최소한 몇 개월이라도 안식년을 갖겠다는 입장이니까 5월에 정식 감독을 발표하겠다고 했던 한국 대표팀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이는 뉘앙스입니다. 다만 다른 클럽팀을 맡는 일이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대표팀은 다르거든요. 대표팀의 일정과 또 운영은 클럽팀보다는 여유가 있고 바르셀로나를 적으로 만날 상황이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2년 뒤로 다가온 북중미 월드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감독으로서 차비 감독에겐 분명히 매력적인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미팅과 면담이 이뤄지고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차비 감독이 바르셀로나에 부임한 이후 비판도 많았고 아쉬움에 대한 질타도 있었지만 중요했던 것은 결국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 우승으로 자신의 실력과 지도력을 입증했다는 것이고요. 알사드에서도 카타르 리그 우승, 두 차례 카타르컵 우승,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우승 직전까지 갔을 정도로 감독으로서의 능력을 사실상 입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차비 감독은 이미 한국 축구와 깊은 인연이 있는 감독인데요. 프로 경력의 마지막을 카타르의 알사드에서 보낸 이후 알사드에서 감독 경력을 시작하면서 한국 대표 선수였던 남태희 선수, 정우영 선수와 인연을 맺었었고 특히 중용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애정을 보였던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차비 감독은 당시 라이벌 팀에 있던 알두하일의 남태희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직접 개인적으로 전화까지 해서 설득했던 사실이 잘 알려져 있고요. 남태희 선수가 오면서 사실은 정우영 선수를 아시아 쿼터 선수니까 내보내는 거 아니냐고 생각을 했으나 그게 아니라 두 선수를 함께 중용하는 결정을 내릴 정도로 한국 축구에 대해, 한국 선수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 참가하면서도 한국에 왔었고 또 국제 무대에서 여러 번 한국 대표팀이라든지 한국 선수, 박지성 선수와의 맨유라든지 뭐 이런 경기들을 통해서 한국 축구에 대한 존경심과 호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함께 일했던 유청 축구 전문 기자가 남태희 선수와 지난해 인터뷰를 하는 과정 속에 나왔던 차비 감독과의 인연, 그리고 감독으로서 차비의 특성에 대해 이야기했던 내용도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알두하이를 떠나려고 했을 때 부상이 좀 있었거든요. 원래는 유럽 무대로 재진출을 하려고 했었다가 부상 때문에 유럽에 갈 수 없게 됐을 때 차비 감독이 원래 연락을 했을 때는 나는 유럽에 가고 싶기 때문에 알사드로 갈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으나 다시 이제 부상 문제로 인해 유럽에 갈 수 없게 되니까 넌 다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 난 널 믿으니까 알사드로 오라고 또 한 번 제안을 했다. 즉 차비 감독이 한 번 전화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전화했고 6개월 텀을 두고도 또 연락을 할 정도로 남태희 선수를 높게 평가했던 거예요. 실제로 남태희 선수가 카타르의 메시라고 불릴 정도로 잘해왔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한국 선수가 얼마나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고 본인이 뭐 그런 점들을 믿음으로 데려와서 또 잘 성과를 냈다는 점도 좋은 부분입니다. 차비 감독은 어떤 감독인지, 어떤 축구를 하는지, 차비 감독의 생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남태희 선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 시즌은 나쁘지 않았지만 알사드가 목표로 했던 성적은 거두지 못했습니다. 비난도 많이 받았죠. 처음에 차비 감독을 만났는데 너무 쉽게 축구를 설명해 주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면 수비수가 공을 잡으면 안정적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차비 감독은 수비수에게 상대방 공격수가 압박하지 않으면 계속 치고 나가고 공격수가 압박하면 빈 곳에 주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하면 다 축구 잘하지, 너무 쉽게 얘기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쉽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쉽게 이런 고급 축구를 가르쳐줄 수도 있다는 걸 배운 겁니다. 압박을 90분 내에 주문하기로 했는데 솔직히 카타르 팀이 전방 압박을 하는 게 쉽지 않다고 했어요. 날씨의 영향도 있고 팀에서 한 명이 압박해서 나가다가 뚫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는 점에 있어서 불만도 있었지만 차비 감독이 계속해서 주문했고 그러다 보니까 역습으로 골도 많이 먹어서 첫 시즌은 어려웠지만 두 번째 시즌에는 점점 선수들이 감독의 지시를 이행하면서 이게 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는 질 거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잘했다. 차비 감독이 바르셀로나 떠난 이후에는 선수들이 정말 많이 울었을 정도로 차비 감독은 전술적으로 뛰어날 뿐 아니라 축구장 밖에서의 인간적인 면도 좋았다. 바르셀로나에서도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고 앞으로 더 잘 돼도 전혀 놀랍지 않을 감독이다라고 했는데요. 분명히 차비 감독이 앞으로 제2의 과르디올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감독인데 그 전에 이 시점에 조금은 흔들리고 있을 때 한국 대표팀에 설득해서 2년간 맡겨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우영 선수와도 굉장히 잘 지냈던 사진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차비 감독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심플하고 언제나 상담할 수 있는 열린 사람이다. 선수의 심리도 잘 파악한다. 축구에만 집중하면서 선수들을 잘 배려한다. 경기가 안 풀리면 화도 내지만 선수들의 집중을 돕는 장치로서도 활용한다. 그리고 개별적인 전술 디테일까지 주면서 선수들의 발전까지 끌어냈다는 점은 차비 감독은 선수로서 본인만 뛰어났던 게 아니라 팀 전체를 전술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감독이라는 경험담을 얘기한 겁니다. 물론 남태희 선수와 정우영 선수는 이제 황혼기에 있기 때문에 차비 감독이 한국 대표팀을 맡는다고 하더라도 다시 대표팀에 올지 여부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지만 차비 감독의 전술적인 선택에 있어서 분명히 고려도 될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선수들과도 충분히 차비 감독이 이런 효과와 소통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어로의 소통이 거의 원어민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면들도 분명히 차비 감독의 한국행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차비 감독이 어떤 축구를 하고 어떤 전술을 쓰는지 세계적인 감독 코칭 전문 매체 코치스포이스의 컬럼을 통해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알사드 시절 그리고 지난 2022-2023 시즌 라리가 우승 당시 바르셀로나 전술의 특성, 주요 내용도 해석해드리겠습니다.
과르디올라가 바르셀로나에서 고인이 된 크루이프의 장기적인 후계자로 여겨졌지만 차비가 과르디올라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그 또 다른 후계자라는 전망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한 차례 과거에는 본인이 설이 걷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감독직을 거절했지만 알사드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고 난 이후 결국 바르셀로나를 맡았고, 지금은 아쉬운 평가가 있지만 지난 시즌 라리가 우승을 이뤘던 차비 감독인데요. 단지 그냥 바르셀로나의 철학만 이어받은 게 아니라 스페인 대표팀에서 성공을 이룬 아라고네스 감독과도 가까웠고, 또 비센테 델보스케 감독의 성공 시대, 스페인에서의 조금 더 효율적인 대표팀 축구 역시도 배우면서 차비 감독이 본인의 티키타카 축구만 집착하지 않는 정말 전천후 감독으로 성장했던 것을 알사드에서의 전술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다만 그의 방식, 마지막 순간에 1대0으로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 모두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이겨야 한다는 내용과 결과 두 마리 토끼를 노리는 성향만큼은 바뀌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상대를 이제 압박하고 지배하는 축구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차비 감독이 알사드 시절에 정우영 선수 그리고 가비 선수를 미드필드의 중심으로 놓고 남태희 선수를 왼쪽 공격수로 배치했던 4-1-4-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경기를 했습니다. 공격 축구에 대한 차비 감독의 믿음은 팀이 공을 더 오래 소유할 수 있도록 승리에 더 가까워진다는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른 접근 방식도 존중하고 경기 중에 팀이 적응할 수 있다는 것도 감독직을 하면서 더 이해했다고 합니다. 알사드에서 감독 생활을 시작하면서는 3-4-3을 시도했지만 주로 4-3-3, 4-2-3-1로 전성시대를 열었고, 특히 이런 전술을 통해서 2019-2020 시즌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평균 점유율을 무려 63%까지 기록을 했는데요. 미드필드에서 수비하는 4-1-4-1이 실제적인 기본 포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변형해서 사실은 4-1-4-1이 4-2-3-1도 될 수 있고 4-3-3도 될 수 있는데, 직접적인 구조는 바로 4-1-4-1 원볼란치를 빌드업 미드필드로 두는 것이죠. 다만 상대가 2명의 스트라이커로 압박하는 형태로 경기를 하면 4-3-3을 유지하고, 상대가 최전방 3명으로 압박하면 4-2-3-1을 채택하면서 더블 피보테를 배치하는 유연한 전술을 펼쳤다는 것인데요. 압박 뒤에 한 명을 더 배치해서 수적 우위를 유지하는 형태로 운영을 했습니다. 소유권을 확보하려는 첫 단계에서는 2명의 중앙 수비수가 와이드 포지션을 자주 선택하면서 풀백들이 미드필드 하단까지 전진하도록 유도해주고, 상대 공격수들이 커버해야 할 거리를 늘리게 만든 상대의 전방 압박을 무너뜨리는 빌드업을 만든 것인데요. 4-3-3이 명목상 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은 차비 감독이 처음에 선호했던 3-4-3 형태와 유사하며 바르셀로나에서 본인이 선수로 뛸 때 수비 상황에서 오랫동안 사용했던 구조와도 유사합니다. 이것을 위해 스페인 출신 미드필드인 가비가 정우영과 함께 중앙 미드필드의 중심을 잡았고, 풀백에게 패스 루트가 확보되지 않으면 종종 골키퍼의 표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특히 차비와는 동갑내기였던 가비가 더 많은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면서 공을 소유할 때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했는데요. 알사드의 공격과 수비의 균형은 대부분 가비가 책임을 졌습니다. 그는 종종 수비수들이 가장 먼저 포제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시도하게 만들었고요. 근거리 수비 지역으로 내려와서 짧은 패스를 통해 경기 템포를 조절하고, 또 침착하게 미드필드를 통해 공격하는 것뿐 아니라 공격수에게 직접적인 침투 패스까지 시도하면서 팀 전체의 템포를 조절했다고 합니다. 즉 다이렉트한 플레이도 시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가비가 은퇴한 이후에는 산티 카소를라가 그 자리를 대신했고, 그 과정 속에서 정우영 선수가 미드필드에서 팀 템포에 영향을 주는 역할을 더 많이 하게 됐다. 즉 가비가 은퇴한 뒤에는 정우영 선수가 바로 그런 역할, 차비 본인의 선수 시절 혹은 부스케츠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카소를라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뛰는 선수이기 때문인데요. 카소를라의 유연하고 공격적인 움직임은 경기장 중앙을 돌파하는 데 기여하고, 차비가 활약했던 바르셀로나 시절과 마찬가지로 2명의 와이드 포워드, 측면 공격수가 넓게 서서 폭을 넓혀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로 남태희 선수가 왼쪽 사이드에 있죠. 패스는 상대 풀백과 가장 가까운 중앙 수비수 사이로 침투되고요. 가장 가까운 와이드 포워드가 대각선으로 달려들어가면서 받아주고, 또 종종 공격수, 스트라이커는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형태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가장 멀리 있는 선수가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움직이는 3톱의 변형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죠. 공격형 미드필드인 카소를라의 영향력은 안쪽 채널을 통해 공간을 확보한 후 알사드의 3톱 영역으로 자주 전진하도록 하는데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미드필드인 정우영과 길레르메가 공격이 무산될 것에 대비해 커버를 제공하고 균형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움직이고, 때때로는 10번 선수 혹은 가짜 윙어의 역할로 전진해 중앙 위치로 이동하면서 카소를라를 뒤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차비는 또한 풀백들이 최전방 공격수들과 다른 라인, 주로 인필드 안쪽에서 움직이도록 지시하면서 카소를라와 최전방 3명 사이의 연결고리를 더욱더 강화하는데요.
공격형 미드필더로는 아크람 아피프가 상대 수비수를 제압하는 개인기와 창의적인 득점 위협을 통해서 비슷한 영향력을 발휘해줬었죠. 또한 풀백들 간의 플레이 전환을 통해서 상대를 압박하고 테스트하면서 짧은 패스를 통해서 소유권을 전진시키려는 시도가 저항을 받게 되면 바로 그냥 공격수 분해자에게 직접 공을 넘겨주고 분해자가 다시 직접적으로 공을 받은 다음에 중앙 미드필드나 와이드 포워드와 연계 플레이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 대표팀으로 예를 들면은 빠르고 돌파력이 좋은 황희찬 선수가 왼쪽,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1선, 2선을 오가는 진짜 9번, 가짜 9번의 역할을 해주면서 오른쪽에 이강인 선수가 충분히 또 사이드에서 안쪽으로 돌아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뛰고 카소를라의 자리에 이재성, 정광 선수의 자리에 황인범 선수가 들어가면서 같은 전술이 충분히 구현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격뿐 아니라 수비도 중요하죠. 압박과 수비 대형도 치밀했는데요. 바르셀로나와 마찬가지로 알사드도 한 팀으로서 공격과 수비를 펼치고 소유권을 잃은 후에는 빠르게 조직을 재정비하고 가능한 한 빨리 공을 되찾는 포지션적인 접근 방식을 요구했습니다. 차비가 3명의 중앙 미드필더 중 1명으로 활약하던 시절 바르셀로나 철학의 중요한 요소는 직접적인 몸싸움 대신 공격적인 압박과 카운터 프레스를 통해서 상대의 패스 미스, 실수를 유발하고 가로채려는 의도로 특정 상대, 피치의 특정 구역에 함정을 만들고 소유권을 빼앗기 위한 플레이를 가져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차비 감독의 팀은 태클보다는 가로채기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됩니다. 이 점 역시 피지컬적으로는 여전히 유럽의 강팀들에게 열세인 우리에게는 맞는 축구일 수 있겠죠. 빠르고 활동력이 좋으니까요. 3명의 중앙 미드필드는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전진하면서 앞으로 나가서 압박하게 되는데요. 특히 와이드 포워드와 공격수 사이의 안쪽 채널을 커버하기 위해서 전진하게 됩니다. 상대 골문에 가까워지면 하이 프레스를 적용하고 중앙 수비수나 풀백들이 플레이를 후방에서 상대 선수들이 후방 빌드업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들을 압박하는 첫 번째 프레스를 진행할 때 뒤에 있는 선수들도 두 번째 압박 라인을 형성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이런 치밀한 전방 압박 구조를 만들어내는 게 차비 감독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와이드 포워드, 측면 공격수가 상대 풀백을 압박하고 공격수가 중앙 수비수 1명을 커버하고 다른 1명도 압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와이드 포워드는 공을 향해 달려들면서 더욱더 공격적인 프레싱을 시도하고 특히 상대가 후방에서 공을 소유했을 때는 풀백의 지원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3백을 형성하면서 전방 3명의 공격수를 맨투맨 수비로 막아냅니다. 즉 하이 프레싱을 하니까 뒤에 3명은 풀백 1명이 내려와서 상대 공격을 1대1로 다 막아낸다는 거예요. 긴 롱볼을 통한 역습도 대비를 한다는 거죠. 또 다른 접근 방식은 상대가 소유권을 확보하려는 첫 단계에서 나쁜 패스, 잘못된 터치 혹은 개인 실수가 발생하면 공격적인 중앙 미드필드가 센터백을 향해서 전진하면서 바로 압박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상대 지역에서 바로 공을 빼앗아서 공격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선수들 곁에도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압박도 늘어나고 압박을 빼앗아냈을 때 공격 구조도 줄 곳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차비 감독의 팀은 수비 3선과 마찬가지로 미드필드 3선에서도 비슷한 수치의 볼 소유권 회복을 기록하는데요. 이는 수비 라인 사이의 공간을 제한하고 높은 프레싱을 지원하기 위해 전진하는 높은 수비 라인의 영향 때문이기도 합니다. 상대가 그 첫 번째 라인을 넘어 전진하는 데 성공하면 후방에 있는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경합하면서 그 이상의 전진을 지연시키고 나아가 공격수들에게 공을 운반하는 선수들 뒤에서 압박할 수 있는 기회까지 제공하는데요. 상대가 빌드업 플레이의 첫 번째 단계를 넘어 하프라인을 넘어 전진할 때 4-3-3이나 이 사진에 보이는 4-1-4의 수비 블록을 만들어서 패스라인과 상대의 진격까지도 제한합니다. 소유권을 되찾으면 공간 인식과 포지션을 통해서 공격을 시작할 준비를 마치니까요. 즉 정말 무적에 가까운 공격 수비 전술을 알사드에서 이미 구현해냈다는 것이죠. 더 높은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유럽 5대 리그, 스페인이 유럽 리그 랭킹 중에 1, 2위를 다투는 리그인데 지난 2022-2023 시즌에는 결국 바르셀로나에서도 라리가 우승을 이뤄내면서 전술적으로 더욱더 진보했는데요. 물론 한국 축구가 이 바르셀로나 전술을 그대로 습득할 수는 없겠지만 바르셀로나에서 차비 감독은 미드필드에서의 확실한 수적 우위를 만들면서 바르셀로나의 본래 특성도 살렸고 이와 더불어 한동안 부진했던 우스만 덴벨레의 다이렉트 플레이를 활용하면서 조금 더 직선적인 축구까지도 활용했고요. 또 진짜 9번 공격수인 레반도프스키의 영입을 통해서 레반도프스키를 잘 활용하면서 장신 공격수를 활용한 이런 전술에 있어서도 분명한 성과를 냈습니다. 이런 점들은 한국 대표팀을 맡았을 때도 다양한 전술, 한국 선수들의 특징에 맞는 전술을 구현하면서도 주도적인 축구, 공격적인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카탈루냐 지역신문의 보도대로 차비 감독의 거취는 우선 올 시즌이 다 끝난 이후에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이것이 5월 중에 결론이 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대표팀과 협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략 한 달 정도 후에는 한국 대표팀의 정식 감독 선임 발표가 나올 텐데요. 과연 한국 축구가 어떤 감독과 함께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게 될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